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작품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미래인 교과서에 있는 작품이죠. 자, 그렇다면 다음 화면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제목이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이에요. 자, 제목부터가 되게 길죠. 그쵸? 이 제목이 무슨 뜻일까, 과연? 자, 이 작품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게 뭐냐면 작품 제목이 주소명이에요. 자, 신의주라는 지역이 있는 거 알죠, 여러분들? 자, 남쪽 신의주에 있는 지역에 동이 무슨 동이야? 유동이야. 그리고 그 남신의주 유동에 사는 박신의 집으로부터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 봉방, 이게 무슨 뜻이냐면, 뭐, 약간 누구로부터 이런 편지 형식과 같이, 우리 편지를 쓸 때 누구누구로부터 누구누구에게 이런 거 쓰잖아요. 그런 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표기를 보고 아하, 이 제목은 편지 형식으로 돼 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 작품에 대해서 일단은 먼저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래는 뭐 됐고요. 성격은 네, 독백적. 선택지에 약간 이런 선택지를 몇 번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뭐, 이 글은 약간 대화적 어조이다. 약간 대화체이다. 아니면 독백체이다. 독백적 어조이다. 이런 선택지 은근히 많이 나옵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독백적 어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기 반성적. 보통 반성적이라고 하면은 약간 자기 성찰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아 성찰, 자기 반성. 이런 자아 반성, 자아 성찰의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의지적. 이거 같은 경우는 후반부에 분위기가 약간 긍정적으로 전환됨으로써 슬픔을 약간 견디려는 그런 의지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다. 자, 제재는 유랑하는 삶. 작가가 누구냐면 제가 여기 가로 표시해놨죠. 백석이에요. 자, 백석은 일제강점기 시대 작가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특히 뭐가 힘들었냐면 뭐 여러모로 힘들었겠지만 조선 땅에서 열심히 일을 해도 일본 놈들이 다 수탈을 해가니까 아무리 우리 한국인들, 조선인들은 열심히 일을 해도 제대로 먹고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조선인들이 선택한 방법이 뭐냐? 바로 한국, 조선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만주, 중국 만주나 러시아에서 이제 일을 하는 방법을 택합니다. 그렇다면 이사를 해야 되는데 가족 전체가 다 이사를 갈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빠만 혼자서 일을 하러 갑니다. 기러기 아빠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아빠만 혼자 일을 하러 가면은 가족이 해체되는 거잖아. 그쵸? 백석은 그게 참 싫었대요. 그래가지고 백석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시를 쓸 때 주제를 뭐를 쓰냐면 고향 아니면 가족 공동체 해체 이런 것들을 주로 주제로 씁니다. 이거는 그냥 재미로 알아두세요. 자, 백석하면 이제 대략적으로 시의 주제가 고향 아니면 가족 공동체의 해체 이런 것들이 주로 주제가 된다. 자, 그렇다면 이 남신의주 유동 박씨공방 이 시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 여기 제재가 뭐라 그랬어? 유랑하는 삶이라고 그랬죠. 유랑하는 삶. 자, 그렇다면 왜 유랑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까? 바로 일제 때문에 그렇겠죠. 일제가 아무래도 조선을 너무 못 살게 구니까 조선에서 아니면 자기 고향에서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자기 고향과는 멀리 떨어진 타 지역에서 이제 유랑하는 삶을 살게 된 거죠. 자, 이 시의 주제는 무기력한 삶에 대한 반성, 그리고 후반부에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 이렇게 주제가 있다. 그 밑에 칸의 특징을 보시면 이 특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꼭 다 잘 알아주셔야 됩니다. 이거 하나하나가 다 선택지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자, 토속적 소재가 등장하며 그리고 사투리를 구사한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특히 백석하면 이 내용이 선택지로 많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사투리는 알겠고 토속적 소재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러니까 토속적 소재라고 하면은 어 약간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 시골 느낌을 주는 소재 아니면 사투리 이런 것들이 다 토속적 소재라고 해요. 시골 느낌을 주는 소재 아니면 사투리 이런 것들을 다 토속적 소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골 느낌을 주는 소재나 사투리 소재를 씀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뭐냐? 일단 대표적으로 친근감을 부여한다는 점입니다. 약간 사투리 쓴 친구들 보면 되게 정감 가잖아요. 약간 귀엽기도 하고. 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느낌을 줍니다. 잠시만요. 네, 그리고 또, 이 작품이 쓰여진 시대가 일제강점기임을 생각해 보자면, 아무래도 이 사투리 같은 경우는 특히 약간 우리나라 말에 정감이 있는 언어 표현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우리말의 약간 아름다움을 살리려는 노력.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맞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두 번째. 편지 형식을 빌렸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방, 봉방, 이 표현을 통해서 편지 형식임을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다. 자, 다음. 세 번째 특징. 산문적 서술 형태이지만 쉼표를 통해 내재율을 획득한다. 자, 산문적 서술 형태가 무슨 뜻이냐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길다란 소리예요. 길다란 소리고. 그리고 쉼표를 통해서 내재율을 획득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내재율이란 은은한 리듬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은은한 리듬감. 보통 이제 리듬감 하면은 크게 외재율과 내재율이 있는데 1900년대 이후의 시들은 거의 다 내재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은은하게 나타나 있는 율격, 리듬감. 아시겠죠? 근데 그게 어디를 통해서 나타나? 바로 쉼표를 통해서 나타나. 이 쉼표 같은 경우는 이런 내재율 획득 기능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합니다. 뭐 다음 나올 내용을 강조하는 기능, 아니면 호흡을 조절하는 기능. 제가 밑에 프린트물에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네 번째. 담담한 어조. 오타 났네요. 담담한 어조. 네, 이렇게 대략적인 특징과 내용들을 알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본격적으로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졌어요. 자, 여기 보면은 지금 고향을 잃어버린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쵸? 아까 백석하면서 내가 뭐라 그랬어? 백석의 주요 주제는 뭐 가족 공동체 해체, 그리고 고향. 이게 바로 주제가 된다 그랬다. 이 박시봉만도 마찬가지야. 이 위의 세 줄을 통해서도 그 특징을 알 수가 있겠죠. 그쵸? 고향을 잃어버리고 가족과 헤어진 그런 상황인 거야, 지금. 그쵸? 자, 그리고 다음 줄. 그 어느 바람, 쎄인 쓸쓸한 거리. 자, 거리가 쓸쓸하대요. 자기 마음이 쓸쓸하니까 이렇게 표현을 한 거겠죠. 그쵸? 그 거리 끝에 헤매이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쓸쓸한 거리는 바로 화자가 살던 고향이 아니라 고향과는 멀리 떨어진 낯선 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읽어보시면 날도 저물고요. 그리고 바람도 푹 세게 불어요. 그리고 또 추워요. 자, 지금 날씨가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는데 날씨가 좋은 날씨야? 아니지. 좋지 않은 날씨지. 자, 그렇다면 이 날씨 묘사를 통해서 부정적인 날씨 묘사를 통해서 자신의 비극적인 상황을 더욱더 부각시키고 있는 거죠. 간단한 내용이죠. 자, 다음. 나는 어느 목순의 집,
헌사슬간 한 방에 들어서 쥐인을 붙이었다. 자, 보면은 화자는 지금 어디 있대요? 어느 목순의 집에 있대요. 자, 그렇다면 이 어느 목수가 누구냐? 바로 제목에 나오는 이 박씨예요, 박씨. 아시겠죠? 즉, 나한테 익숙한 공간이 아니라 다른 사람, 타지. 다른 사람 집인 거야. 다른 사람 집에서 이제 새를 들어서 살고 있는 거야. 자, 이렇게 다른 사람 집에서 사슬 깔고요. 그리고 쥔을 붙였다. 약간 불을 뗐다라는 소리야. 그다음 이 삿 같은 경우도 약간 그 사투리이자 그 시골 정감을 나타내는 그런 소재야. 그러니까 사실한 건 약간 그 옛날 돗자리 약간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옛날 돗자리 같은 경우는 약간 시골에서 주로 쓰니까 그렇죠? 이것도 토속적 소재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컴퓨터로 이제 필기를 하면서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그 글씨라던가 아니면 표기라던가 이런 게 삐뚤삐뚤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알아서 예쁘게 필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딱 읽어봤으면 지금 무슨 상황이야? 다른 사람 집에서 새 들어 살면서 되게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거야. 날씨도 춥고 어두워지고 바람도 저물고 그런 상황임을 알 수가 있는 거야. 고향도 잃어버리고 가족들이랑도 헤어지고. 자, 마저 읽어봅시다. 자, 그래서 나는 이 습내나는 춥고 누긋한 방에서 그러니까 누긋한이라는 건 눅눅하다는 뜻입니다. 약간 느긋하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이 방도 되게 좋은 방 같아? 아니야. 별로 춥고 되게 습기 찬 눅눅한 방이야. 이 방 속에서 나는 낮이나 밤이나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하면서 디롱배기 약간 화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그 옛날 화로 같은 거 역시 토속적 소재라는 걸 알 수 있다. 자, 이렇게 불이라도 딱 담아서 오면은 이것을 안고 손을 쬐며 제 위에 뜻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며 또 문 밖에 나가지도 않고 자리에 누워서 머리 손깍지 벽에를 하고 굴기도 하며 뭘 한대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소처럼 연하여 새김질하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여기 화자의 정서가 나오죠. 슬퍼요. 자, 그리고 나의 어리석음을 되새김질한다 그러고 표현이 되어 있어. 자, 그렇다면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여기까지 읽어봤을 때 화자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야. 그치? 근데 이 문장까지 읽어보면 화자가 지금 자기가 처한 부정적인 상황을 그 이유가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냐면 내 어리석음. 즉, 내가 바보 같아서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어리석어서 지금 이런 부정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그리고 그 나의 어리석음을 계속 새겨보고 있대요. 그렇다면 여기서 바로 뭐가 드러나는 거야? 반성적 행위가 드러나는 거야. 아시겠죠? 그리고 이 새김질이라는 단어뿐만 아니라 이 행위들 있잖아요. 화자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위들. 이게 다 어리석음을 되새김질하는 그런 행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요거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요 구절에 대한 의미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 줄 같은 경우는 뭘 하고 있는 거야? 이 세 줄 같은 경우는 지금 방에서 뒤척거리고 있는 거야. 방에서 나가지도 않고. 근데 그 뒤척거리는 행위가 뭘 의미하느냐? 바로 자신의 어리석음을 반성하는, 되새김질하면서, 되새겨보면서 반성하는 그런 행위들인 거야. 약간 이불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자, 그래서 내 어리석음 때문에 내가 이런 부정적인 상황에 처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꽉 메어와. 그리고 눈물이 괴어. 그리고 쪽팔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슬픔과 어리석음에 사로잡혀서 나는 이제 뒤져야 되겠다. 이거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대략적으로 이 화자의 정서, 그리고 왜 화자가 이런 정서를 느끼는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까지 읽어봤을 때 이 시에 여기까지 읽어봤을 때 여기까지 분위기는 어때?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죠. 약간 하강 분위기, 조금 더 전문적 용어로 하강하는 분위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쉬워, 말 그대로 분위기가 다운된다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나라는 표현이 나왔네? 그치? 자, 보통 그러나 하면은 앞의 내용이랑 반대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앞의 내용은 어떤 분위기였어? 부정적이고 하강 분위기였어. 자, 그런데 그러나라는 표현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뭘 예측할 수 있는 거야? 아, 앞으로는 하강 분위기가 계속되는 게 아니라 뭔가 이 분위기가 변환되겠다라는 걸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다. 자, 진짜 그런지 한번 보자. 자, 그러나 잠시 뒤에 나는 페인처럼 그렇게 있다가 고개를 들어서 하얀 문창을 바라보고요. 그리고 높은 천장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위를 쳐다봄으로써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임을 생각하고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려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까지의 표현이 조금 어렵죠. 근데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전반부에서 얘가 지금 부정적인 상황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근데 이 화자는 그 부정적인 상황에 처한 게 누구 탓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내 탓,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어리석다라고 표현을 했죠. 자, 그런데 이 세 번째 줄에서는, 이 문단 세 번째 줄에서는 내 뜻과 내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려가는 것을 생각한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 내가 지금 현재 부정적인 상황에 처한 것은 내 뜻과 내 힘이 아니다. 즉, 내 잘못이 아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렇다면 누구 잘못이냐? 그런 내 뜻과 내 힘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 내 뜻과 내 힘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단 말이야. 그 무언가가 나를 움직인다. 즉, 내가 힘든 상황에 처한 이유는 내 뜻과 내 힘, 내 잘못이 아니라 나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나를 이렇게 부정적인 상황으로 만든 것이다. 그렇다면 그 내 힘, 내 뜻보다 더 높고 큰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운명입니다. 운명. 자, 운명이란 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는 없죠. 그러니까 운명이라고 하는 거야. 즉, 여기서 이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부정적인 상황에 처한 것은 내 잘못, 내 탓이 아니야. 내가 바보 같아서 그런 게 아니야. 그냥 내 운명인 거야. 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 거야. 여기서 바로 운명론적 태도가 드러나는 거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바꾸다 보니까 어떻게 됐대요? 슬픔과 한탄이 가라앉았대요. 아, 그렇다면 마음이 조금 안정이 된 거예요.
자, 그다음 왜 갑자기 마음이 안정이 된 거야? 바로 이 운명론적 태도를 가지게 되다 보니까 마음이 안정이 된 거야. 아, 내가 부정적인 상황에 처한 것은 내 탓이 아니야. 그냥 뭐 운명이야.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자.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이렇게 안정이 된 것이죠. 그쵸? 자, 그리고 외로운 생각만이 드는 때쯤에서는 나주소네. 이 나주소이라는 건 사투리거든요. 저녁을 뜻하는 사투리입니다. 저녁. 즉 시간적 배경을 이 소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다. 자, 저녁에 살랑살랑 싸랑 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한 때도 있었어. 즉 눈이 엄청 세게 칠 때도 있었어. 그러니까 낯선 곳에서 이제 혼자여서 외롭게 있는데 약간 눈까지 세게 치면 얼마나 무섭고 외롭겠습니까? 그렇지? 하지만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런 무섭고 외로울 때면 나는 화로를 더욱 다가가 끼면서 그리고 무릎을 꿇어보면서 어느 먼 산 뒷옆에 바우섭. 바우섭이라는 건 이것도 사투리거든요. 바위를 뜻합니다. 바위. 적어주세요. 바위. 이 바위 위에 바위 옆에 따로 혼자 서서 하얗게 눈을 맞을 그리고 살랑살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그 굳고 정한 이 정한이라는 건 바를 정자거든요. 굳고 바른 올바른 뭘 생각한다? 갈매나무를 생각한다. 즉, 자 갈매나무 같은 경우는 지금 화자가 이 갈매나무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외롭고요. 그리고 그 외롭게 혼자 서가지고 뭐를 맞고 있어? 눈을 맞고 있어요. 얼마나 춥겠어. 외롭고, 그치? 자, 그렇다면 외롭게 서서 눈을 맞는 행위는 실연을 당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실연을 당하고 있는데, 하지만 그 실연 속에서도 굳고 아주 올바르게 서 있는 갈매나무를 생각한다. 즉, 이 갈매나무는 어떤 존재야, 그러면? 아무리 시련이 와도 쉽게 꺾이지 않는 그런 존재인 거야. 나는 그런 나무를 생각하고 있다,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다. 즉, 이렇게 굳고 올바른 갈매나무가 되고 싶다는 거겠지. 시련에 무너지지 않고. 자, 그렇다면 여기 이 문단 같은 경우는 분위기가 어때요? 살짝 체념을 하는 게 아니라 슬픔에 잠기는 게 아니라 어, 약간 그래 어떻게든 견뎌내보자 하는 의지적 태도가 드러나는 것이다. 아시겠죠? 그렇다면 앞에서 그저 약간 한탄만 했던 하강 분위기와는 반대로 뭔가 얘가 살아나 있어. 살아났어. 의지를 가지고 살아났어. 그래서 상승 분위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전환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남신의주 유동 박시몽방 해설은 마치도록 하고요. 보면은 밑에 보시면 제가 뭐 대략적인 작품 구조라던가 그리고 여기 정서 변화 2번 보면 정서 변화 그리고 핵심 시어와 핵심 구절의 의미를 제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약간 중요한 것만 몇 개 다시 한번 저랑 같이 보시면요. 자, 갈매나무, 갈대나무 이거는 객관적 상관물입니다. 객관적 상관물이 뭐예요? 어떤 객관적인 대상에 의미를 부여해서 자신의 감정을 고조시키는 그런 대상을 바로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삿, 디롱배기, 복덕불, 벽에. 벽에는 베개입니다. 필로우. 이런 토속적 소재를 통해서 전통적 분위기를 형성한다. 그러니까 예스러운 분위기를 형성해요. 그리고 그 효과가 뭐야? 화자가 처한 상황이나 시대적 배경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국어에 대한 애착. 아무래도 일제강점기 시대이니까. 그쵸?
그리고 이 나주성 바위엽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들도 다 사투리여가지고 이런 토속적 느낌, 토속적 소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쉼표. 아까 특징에서 간단하게 쉼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이 쉼표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기능을 한다고 했어? 호흡 조절 기능을 합니다. 즉, 쉴 곳을 찾아준다는 소리야. 시를 읽을 때. 그러니까 시를 그냥 줄줄이 읽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약간 어느 부분은 띄어서 읽어줘야 되는데 그 호흡을 조절해준다는 소리야. 그리고 그 호흡 조절을 통해서 내면의 심리를 드러낸다.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그냥 알아두세요. 시성 전환 후에는 한 문장으로 이어집니다. 이건 보시면 알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자, 쉼표의 기능이 아까 뭐라 그랬어? 또 다른 기능이. 어떤 거를 강조하는 기능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 쉼표를 통해서 마지막에 나오는 갈매나무를 강조하는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이 시조랜다. 쉼표의 기능들 꼭 몇 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달달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영어 나도 외우듯이. 이해만 하시면 돼요. 네. 일단은 중요한 키포인트들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해설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